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법회도 잘 못하시고 잘 모이시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오늘 불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이신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쁘고 반갑습니다. 예. 거의 분위기가 이제 시장 분위기인데요. 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절에서 그 법상 앞에서 이렇게 경전 강의하고 하다가 이렇게 박람회 와서 하니까 원효대사가 예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고 항상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는 것이 우리 이 불교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많이 모이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축제 자리에 모였으니까 좀 재미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막 경전을 들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여기 여러분 이렇게 인왕경소라는 경전이 있어요. 인왕경소. 인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인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소라고 하는 건 주석입니다. 주석. 인왕경이라는 경전이 이렇게 원래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껍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이 당나라 때 중국에 가서 현장 스님의 증의를 받던 대단한 실력을 가지셨던 원측 스님이 여기에 주석을 단 경전이 인왕경소입니다. 그걸 다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게 동국대학교의 백진순 선생이라고 아주 원측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게 주석을 다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원측 스님이 해심밀경소라고 하는 해심밀경의 주석을 달아놓은 해심밀경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티베트에서 한국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유일한 책이 해심밀경소입니다. 그래서 티벳에 있는 그 고승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를 보면서 감탄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아주 그 주요한 텍스트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위대한 스칼러십을 가졌던 분이 원측 스님이에요. 그분께서 이 인왕경소를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지금 오늘 우리가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서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의 내용에 국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국제적인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불교는 당연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박람이라고 하는 건 넓게 두루 다 본다는 게 박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넓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인왕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인왕경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 얘기를 하면서 인왕산 얘기를 하면서 무학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서울에 1,000만 명 있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저는 이제 한국불교 한국학을 전공을 하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예요. 그다음에 한국인이 한국 역사를 제일 무시한다. 중국은 없는 역사를 만들죠. 동북공정 보세요. 일본은 버젓이 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그냥 사실대로 있는 역사도 잘 챙기지 못한다. 그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5살에 천자문 시작해서 30살까지 25년을 동양학을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중문학을 10년 했는데 한국 거를 잘 못 보고 삼국유사 같은 거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라는 얘기 잘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소를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읽어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동국대학에서 한국 불교사를 들으면서
원효 대사의 전집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제 인생을 결정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학 할 만하다. 예. 제가 우리 유교나 노장학을 전공을 했는데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다산 선생 같은 분들 세계적 석학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니까 너무 많은 그 석학들이 즐비해요. 학자들도 인해전술이에요. 사고전서에 가득 들어있는 중국의 그 대가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자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버거웠어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한국 불교를 보니까 이거는 좀 경기가 좀 다른 경기였어요. 말하자면 불교는요, 아무리 인해전술을 써도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잖아요. 성불 했느냐 못했느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고승들, 우리 큰 스님들은 전 세계 그 어떤 분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을 갖추고 계시더라. 그럼 됐다.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학을 전공해서 한국 불교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냐, 이게 작은 땅인 것 같아도 우리 땅이 얼마나 위대한 땅이냐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 연구한 겁니다. 타너 스님이 민족 불교 말씀을 하시고 우리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날이 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으나 정신 문명의 세계가 오는 날에는 우리 한국이 세계의 정신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감방이고 감방은 소남이고 젊은 청년 정신이 세계를 한번 주름 잡는 날이 올 것이다. 40년 전, 50년 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주역을 비롯한 역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와 같은 역학의 내용들을 다 수긍을 하고 타너 스님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너 스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한국학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그림이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입니다. 다 잘 아시죠?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입니다. 최근에 이 인왕제색도가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유품으로 박물관에 있던 거를 이재용 회장이 사회에 기증을 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겸재정선이 76세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인왕제색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76세의 노인이 인왕산에 살았어요. 옥인동에 살았답니다. 옥인동에. 근데 이 겸재가 그림 중에 남아있는 게 한 400여 점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림이래요. 1m가 넘어요, 가로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왜 이렇게 76세 된 노인이 그렸을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동양은 말이죠, 시중유화요 화중유시라 그래요.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다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그게 시를 붙여놓고 시 속에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는 그림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시와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오고 가게 만들어 놨는데 겸재의 그림에도 항상 재와 시가 붙어 있어요. 그림에 대한 시가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인왕제색도에는 시가 없어요. 재와 시가. 그러면 재와 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제목입니다. 제목. 인왕제색 하는 그 제자. 이 제자 한 글자가 시로 말하면 말이죠. 시안이다. 이게. 여러분 한시는 말이죠. 시 글자가 쭉 5원절구, 7원절구, 율시가 있으면 그 중에 시안, 시의 눈이 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핵심되는 글자가 있다고. 그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그 글자가 다른 시와 비교해서 뭐가 다른가를 찾아내는 게 시를 보는 안목인데 인왕제색도의 핵심은 제라고 하는 글자 한 글자 있어요. 그 제자가 뭐냐면 비가 개일 제자입니다. 비개일 제자. 비가 개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타너 스님의 제자이신 통강 스님께 정강을 받았습니다. 입적하셨죠? 무비 스님, 각성 스님, 통강 스님이 타너 스님의 그 타너 삼거리라 그래서 정강 받으신 세 분의 법제자신데 그 중에 통강 스님의 법호가 타너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제월 통강이세요. 제월이에요. 제월.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가 딱 그쳤을 때 그 달이 어때요? 더 밝아 보이잖아요. 아주 그냥 그 미세먼지도 하나 없고 깔끔하고 상큼한 그 모습이 이제 제자라고 하는 글자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인왕산 봉우리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비를 화강암 바위가 머금고 있는 겁니다. 비는 그쳤고 화강암 바위에 빗물이 묻어 있는 상태라 돼 있는데 그 윗부분은 바위 부분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렸고 밑에 있는 집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게 그렸죠. 그래서 이 겸재정선의 대표작인 이 작품이 국보인데요. 국보로 돼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몇 작품 없죠. 추사의 세한도, 그다음에 이 겸재의 금강전도라고 있습니다. 금강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이제 동양화를 보는 방식은 동양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핵심은 불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림이 실경산수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그 그림을 본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형사신이라 그래요. 형상으로서 자기의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해요. 자연과 내가 교감을 이루은 거, 산수화라 그래도 산수만을 그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겸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모든 건 예술이면 심학입니다. 심학. 마음 심자 배울 학자. 심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겸재는 어떤 마음을 드러냈느냐? 비가 개인 뒤에 인왕산을 보면서 비 그친 다음에 인왕산의 그 기운 있게 뻗쳐져 있는 인왕산 바위의 기세를 보면서 친구가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큰 집이 하나 있죠. 집이 하나 있고 조그맣게 요 밑에 집이 하나 있죠. 큰 집은 겸재의 스승이었던 사면 김창흡이라는 분의 집이었어요. 안동 김씨, 아주 유명한 육창 김수황이라고 하는 영의정의 아들이었던 이 창성할 창자 들어간 아들이 6명 있어요. 김창집, 김창협, 김창흡, 김창업 이렇게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셋째 아들이라는 김창흡이라는 분은 진사과만 보고 벼슬을 나가지 않고 한국 이 한시의 대가입니다. 시인이에요. 그분의 제자가 겸재정선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5살 많은 도반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한시의 대가인 사천 이병연이라는 분이에요. 사천 이병연과 겸재정선은 친구로 똑같이 인왕산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 밑에 집이 사천 이병연 친구의 집입니다. 그리고 겸재는 저쯤 있어요. 집이 저쪽이니까 수성동 계곡 옆에 있는 쪽에 아마 옥인동이 겸재의 집이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친구는 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빨리 병에서 낫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서 친구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게 말이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저 옆에 신미윤월 하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미년이 1751년인데 음력 5월 하순에 그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승정원 일기를 다 찾았어요. 그때 날씨가 어땠는가 다 찾아보니까 윤 5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2, 3일간 비가 왔다가 조금 그쳤다가 비가 왔다가 조금 그쳤다 하다가 그 다음부터 한 19일 정도부터 25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장마가 왔대요. 장마가 오다가 하루 비를 딱 그치기 시작한 게 25일 날 비가 그쳤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의 양상으로 봤을 때는 25일 비 그친 다음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저 그림을 어디서 그렸느냐? 여러분 경기고등학교 자리 옛날에 그 정독도서관에 가시면 경기고등학교 마당에 정독도 마당에 저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인왕산이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쪽 라인, 그 다음에 그 북악산 라인에서 이쪽에서 보면 저 산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진경산수냐라고 하는 거는 진경이잖아, 참 진짜 진경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전까지 그렸던 그림 그럼 가경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렸어요. 관념 산수화예요. 중국의 무릉도원 그러면 도화원기 그러면 중국의 산수를 많이 그리다가 한국의 산수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의 산수를 그려도 똑같이 그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는 거니까. 한국의 산수를 그리되 저기 있는 바위산은 밑에서 올려다 보듯이 그리고 저기 있는 집들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그려요. 그러면 위에 거는 올려다 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집들은 내려다 보면서 그리면 그림을 붙여놓으면 이상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물 한 개를 그려놓죠. 구름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위에 음과 양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위에는 이 산의 모습, 밑에는 집의 모습. 그러니까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은 뭐냐?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던 사면 선생님 집에 가서 공부했던 기억 나지? 그리고 너는 여기서 살지? 나도 이 동네에서 많이 지냈는데 내가 지금 아픈데 저 비그친 인왕산 바위처럼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겸재정선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사천 이병현이라는 친구는 5월 29일에 3살 뜹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못 봤어요. 근데 저거를 겸재는 그림을 그리면 겸재는 말이죠. 살아생전부터 복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답니다. 부자였대요. 왜? 자기 스승이 집안이 너무 좋아서 안동김 씨 집안이 너무 좋아서 중국에 갈 때마다 그림을 자랑을 해서 중국에서도 아주 비싸게 그림이 팔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영조 임금의 그림 선생님이셨어요. 겸재가. 그러니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그린다고 예술가라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재는 자기 그림을 그려서 좀 중요한 그림이 나오면 천금 물전이라 천금을 주어도 물전 팔지 마라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놓고 이랬답니다.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고 이런 시대에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작품은 조선을 대표하는 작품이고 세계 그 어디 내놔도 이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다. 아주 멋있는 작품이다. 세계적인 걸작이다 말이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만 아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자, 서울을 처음에 조선의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계룡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연세대학 있는 무학 쪽을 할 거냐 경복궁 있는 지금 이 북악에 할 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고 뒷산을 삼고 좌청룡을 북악산 청와대 뒷산으로 삼아서 이 우백호가 쭉 길게 늘어져서 남산으로 쏟았다가 한양대까지 가는 긴 우백호를 해서 앞쪽에 이 종로로 보면은 쭉 내려가는 라인이 어디면 종묘까지 한 줄기 내려가죠. 그다음에 그 뒤에 낙산이 있죠. 그 뒤에 저기 그 광진구에 워커힐 있는 저 뭡니까 아차산, 용마산까지 있는 겹겹이 일자문성이 쫙 있어주는 걸 안산으로 삼아서 동양을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좌청룡은 맏아들이니까 맏아들이 튼튼해야 장남이 튼튼해야 세자가 튼튼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우백호가 너무 세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며느리가 너무 세면 나라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무학대사가 동양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도전이 뭐라 그럽니까? 북신 논어에 나오죠. 남면한다 이게. 북극성은 남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양을 하자 이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청룡은 낙산이 너무 낮습니다. 여러분 낙산 가보셨습니까? 해와 위에 그게 그 낙산이 125m밖에 안 되죠. 그리고 북악산에서 멀어요. 그리고 우백호는 가깝죠. 인왕산은 가깝습니다. 인왕산은 바위산이 굉장히 힘이 좋죠. 그래서 우백호가 셉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보다는 둘째, 셋째 아들, 차자들이 더 훌륭한 아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좋았던 왕들은 세종대왕, 정조대왕 전부 다
마다들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게 이 풍수지리학이 미신이라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조선조에 마다들이 왕된 분 6분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문종 일찍 승하했고, 단종이 경복궁에서 태어난 첫 왕이 단종이었어요. 단종이 폐위됐어요. 그 다음에 연산군이 마다들입니다. 숙종 임금이 가장 길게 제위에 올라 있었으나 장희빈이 등장해서 난리 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왕에 오른 경우가 별로 없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경복궁이 불탔어요. 275년 동안 경복궁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학대사 말대로 했었으면은 튼튼한 마다들이 났고, 좌총령 우백호에서 우백호가 편안하게 이 남산부터 해서 한양대까지 갔으니 우리나라가 가난을 면했을 것이다. 왜? 한강이 청계천을 갔다가 한강이 이렇게 역류를 해서 돌아서 내 뒤로 돌아가니까 한강 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니 조선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을 것이다. 무학대사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무학대사가 그것도 안 되니 무학대사가 하신 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 인왕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려시대 때에 있었던 산 이름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는 서산이라 그랬어요. 서쪽에 있는 산이라고. 서봉이라 그랬어요. 서쪽에 있는 봉우리라 그랬어요. 조선이 들어오면서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자, 여러분, 인이 예지 신이 오행의 금목수화토와 동서남북 중이라고 하는 방위와 배대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남대문은 숭례문입니다. 그죠? 남쪽은 예입니다. 불이에요. 동쪽은 인입니다. 인이고 오행으로 말하면 목입니다. 목. 그래서 여러분 동대문을 뭐라 그랬어요? 흥인지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이제 퇴계 선생 글씨예요. 그게 갈지자를 하나 더 써놨어요. 흥인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갈지자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산을 얘기할 때 현대 말로 지그재그라 그러지 옛날은 갈지자라 그래요. 산맥이 흘러가는 거를 갈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갈지자를 산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약하니까 흥인지문이라고 하고, 동대문에 많은 동대문 보면 여러분 더 두툼하게 높게 성벽을 잘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비보를 해서 보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동숭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쪽을 높여라 이름에서 비보를 한 거예요. 숭인동이 있어요. 인방을 높여라. 그래서 방위적으로 동쪽이 인을 상징하는데 산이 낮으니까 이름으로 높여주고 이 지형으로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선의 사신사 동서남북에 있는 그 산은 북쪽에 있는 거라 해서 북악이라 그랬고,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인왕산은 서산이로 놔두면 되는데 왜 동쪽에 해당하는 인이라는 말을 써서 서쪽에 있는 산인데 왜 이게 인왕산이 됐을까요? 원래대로 하면은 의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무학대사가 인왕사를 세웠어요. 태조 이성계 당시에 인왕사를 지금 서산에 세워서 여기에서 자기 제자로 하여금 기도를 시켰다. 근데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보면 기록이 별로 남아있잖아요. 무학대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다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흘러가는 얘기처럼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인왕사에서 무엇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겠느냐. 제가 추측컨대 인왕경을 독송했을 것이다. 인왕경을. 자, 한국 불교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까지 국가에서 가장 큰 행사는 연등회와 팔관회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반드시 했던 것이 백고자 법회인데, 100명의 큰 스님을 모시고 큰 법회를 벌여서 나라의 국가와 안위와 이 나라를 이 국운이 융창하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백고자를 인왕백고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왕백고자. 그러면 뭐 하느냐? 인왕경을 다 같이 독송하고 인왕경의 뜻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이 보호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왕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석굴암에 가시면 금강 역사 있잖아요. 금강 역사. 두 분이 금강 역사가 있는데 그 금강 역사를 인왕 역사라고도 합니다. 인왕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뜻이 금강 역사에 해당할 텐데, 그런데 이것이 인왕경을 읽으면 도대체 누가 인왕인지 약간 상징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아주 악명으로 이름 높았던 파사익 왕에게 설해주는 겁니다. 왕에게 설해줘요. 왕에게 설해주면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 백성이 혼란하고 나라가 국가가 위태롭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내호, 안으로 보호하고 외호, 밖으로 보호하는데 인왕경의 원래 이름이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입니다. 인왕호국 반야바라밀경. 줄여서 인왕호국경이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인왕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호국,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이라고 하는 말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의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면 내호, 내 마음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과덕 불과를 닦고 십지보살하는 십지를 닦고 관공, 공을 깨달아서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나 자신을 수호한 다음에 호법, 법을 지켜서 진리를 지켜서 우리 불법을 지켜서 호국,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문을 부처님이 왕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인왕경입니다. 근데 이 인왕경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깜짝 놀랄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왜 이 시점에 제가 인왕경 얘기를 하냐 하면 앞으로 말세가 온다 이랬어요. 부처님이 앞으로 말법 시대가 오는데 말법 시대가 오면은 어떤 정법이 머지않아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말을 딱 해놓고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백성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고난을 받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나라가 망해가는 인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말법 시대가 되면 불교 신도들이 남이 다른 외도가 아니라 불교 신도들이 스님들이 오히려 불법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서 저는 법망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왕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를 어떻게 다른 동물이 죽일 수 있느냐? 사자 몸속에 생긴 사자 신충 벌레가 스스로 사자를 갉아먹어서 사자가 죽는다. 그러면서 불자들,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불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법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시절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이 파사이 왕에게 그런 얘기를 법문을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면 불법을 해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효자도 없고 육친이 불화하며 천신이 도와주지 않고 전염병과 악기가 날 사이에 침입해서 괴이한 재난이 앞뒤로 이어지고 연이은 재화가 사방으로 퍼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법 시대가 되면 전염병이 온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천신이나 육친이나 이렇게 불화해서 이 천신이 좋은 선신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괴이한 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기후에 이상한 비가 내리고 그 기상 이변들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막 이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요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뭘 했습니까? 국가에서는 큰 스님 100분을 모시고 큰 스님의 법력에 의지하고 국민들의 모든 단합된 힘을 모아가지고 인왕경을 독송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역사가 우리 불교의 역사입니다. 조선이 건립이 되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저런 식으로 정도전이 말하는 식으로 국가를 세팅을 하면 나라에 혼란이 있을 것을 알고 무학대사께서는 인왕사를 세워서 인왕경을 독송하게 해서 나라를 수호하는데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될 수 있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인왕사가 어디 있었느냐? 이 왕조실록에 보면요,
연산군 당시에 인왕산 위에 절들이 많이 있는데 경복궁을 절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절들을 다 폐사시켜라. 연산군이 그래가지고 회불왕입니다. 회불왕. 예, 불교를 탄압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인왕사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에 보면 서울에 도성이 성곽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왕산 성곽을 이렇게 쌓을 때 여러분 인왕산에 가시면 선바위라고 있어요. 선바위. 참선하는 스님처럼 생겼다 그래서 참선 선자를 써서 선바위라 그래요. 그것도 일어설 선자라 그래서 입석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밤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선암이라고도 하는데 스님 두 분이 참선하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요. 거기 있는 쪽을 무학대사는 우리 영역 안으로 도성에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도전이 반대를 해서 도성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학대사 했는 말씀이 이 왕조에서는 스님들이 선비들 가방이나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바위 쪽에 가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은요 인왕사가 있어요. 인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인왕사가 여러 한 5개 종단이 연합 종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무속과 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인왕경 독송을 하고 호국 기도를 하고 했던 옛날에 그 인왕사는 지금 자취를 감추고 없고요. 그리고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자리라고 했으니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인왕사는 옛날의 인왕사가 아닐 것이다 이거죠. 그럼 지금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청운동, 그 다음에 신교동, 옥인동 이쯤 어디 산 위에서 인왕산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자리 정도의 인왕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왕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 그 이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 용어다 이거죠.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 이름이 남아서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남아서 이 서울을 지금은 또 청와대도 있으니까 이 서울을 수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위안을 가져봄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인왕이라고 하는 말 속에 금강 역사가 돼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 선신이 돼서 인왕 역사가 돼서 나라를 수호한다는 뜻도 될 것이고 파사이 왕처럼 아주 폐양무도한 왕에게 어진 왕이 될 수 있도록 설법을 해주는 그 설법의 내용으로도 상징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비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하니 그러한 설법을 해주는 부처님을 또 인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적 상상력을 빌리자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왕이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노래도 하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류가 말이죠.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영어로 쓰지 않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 이렇게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HALLY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말이 이제 외국어에 사전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닙니다. 외래어입니다. 외래어가 뭡니까? 외국말이지만 우리가 늘 쓰는 단어 그걸 외래어라 그러잖아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먹방이 들어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뭘 하면은 전 세계가 따라한다고 했던 타너 스님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뭘 하면 세계 1등을 하는데 앞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뭘 해야 될 거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 거냐? 일치단결로 마음을 모아서 이 국가를 위하고 모든 첫 번째 내호, 내 마음을 수호해야 된다. 뭘로? 불안과 공포, 그 다음에
이 나쁜 마음이라든지 탐진치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안으로 보호하는 것은 뭐가 해야 된다요? 수행을 해서 관공, 공을 깨쳐라 해요. 무상함을 깨치고 실체가 없다는 걸 깨치고 공을 깨쳐라고 이렇게 인왕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혼자 마음이 편안한 것만 누리지 말고 나누어라. 옆에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어 가지고 어디 법을 수호하고 많은 분에게 회양을 해서 권선하고 같이 공부하기를 바라게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법을 수호해서 우리 불법을 수호해서 호법해서 결국 나라를 수호하는 호국까지 확장시켜라. 이게 우리 이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와서 조선 건국 때에 무학대사가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발현했던 그러한 우리 불교의 전통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있어가지고 불교는 한국 정신문명의 중심입니다. 제가 유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조선조 500년 공부 가지고 한국 정신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불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자가 전 세계 사상사는 플라톤의 각조에 불과하다. 푸드노트다. 플라톤은 이분법이에요. 하늘과 인간, 신과 인간, 본체와 현상 다 나눠져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하나로 엮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 전체가 이 플라톤의 각조에 불과하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논문 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사상사는 원효학의 각조에 불과하다. 원효는 대승기실론에 있는 일심 이문 사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져 있는 모든 대대구조, 분별이 될 수 있는 모든 양변을 일심으로 회통했는데 그 대승기실론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불교사의 논쟁들을 회통시켜가지고 결론을 낸 분이 원효다. 세계 사상사 전체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 사상사는 원효학의 각조에 불과하다. 제가 논문에 그렇게 썼어요.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정신문명의 위대한 전통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불교가 이 호국을 하고 호법을 하는데 앞장서 주지 않으면 힘들다. 전 세계는 말이죠.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문명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대방등 대지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열애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인멸하시고 나서 5번의 500년이 있다. 첫 번째 500년은 해탈하는 분이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 500년에는 선정에 드는 분이 많이 나타난다. 이걸 정법시대 천년이라고 한다. 세 번째 500년 때는 선정에는 들지 못해도 다문, 많이 듣고 많이 외우는, 경전을 많이 외우는 분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1500년이 지나고 나면 공부는 잘 못해도 탑사내고 절 짓고 수호하고 기도하고 아주 정성 들여서 불사하시는 분이 많이 나온다. 여기까지를 상법시대 천년이라고 한다. 부처님 인멸 후 2000년이 지나면 말법시대가 온다. 말법시대가 오면 뭐 하느냐? 다 같이 싸운다. 투쟁내고가 온다. 투쟁내고가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싸웁니다. 네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싸우고 같은 종교 안에서도 종파 간에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화쟁의 정신, 조화와 협력과 융합과 회통과 일심의 사상으로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 그중에 한국 불교가 해야 될 역할이 너무나 크다. 한국은 세계 정신문명의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타너 스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말이죠, 무의 세계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일삼고 무력으로 서로 나라를 빼앗는 식민지 쟁탈전,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한국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문화의 나라입니다. 문화로 세계에 영향을 줘서 한국이야말로 이제 세계의 중심에 문화로서 중심에 설 것이다. 한국의 문화 예술이 민족으로서 무력이 아닌 문화력, 문력의 힘으로 전 세계를 이제 선도하고 있다. 이럴 때 한국 국민들은 뭘 해야 되냐? 2500년이 지나면 투쟁내고가 온다고 해서 한국 국민이 싸워서 되겠냐? 한국 국민이 빨리 협력을 하고 조화를 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일심으로 회통을 하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같이 부처님 말씀을 독송을 한다. 그런데 나 자신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불법을 수호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우리 다 같이 발언하자고 같이 독송을 하는 그런 세계가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장엄이었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부터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을 2번 갔다 왔어요. 백두산을 3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문과 10년 다니면서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봤고 중국어 연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내가 한국어를 네이티브로 잘해도 도를 모르겠는데 중국어를 잘한들 알겠냐? 안 갔습니다, 중국을. 근데 백두산을 가보기 위해서 중국을 갔어요. 연변을 통해 가지고. 근데 3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을 2번 갔습니다. 저는 뭐 옛날에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갈 때는 처사 때 갔었습니다. 금강산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제가 출가할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 금강산 한번 보여드린다고 내가 금강산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묵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금강산에 그걸 할 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터를 복원한다 할 때 산신제 지내는 날이었어요. 그때 불자들을 모아서 가는데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처사 때. 근데 진짜 금강산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반가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암자들 이게 다 비어 있어요. 제가 모셨던 종정하셨던 해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스님들은 복이 없소. 금강산, 묘양산 같은 데 가서 정진을 못 해보지 않소. 서슬 시퍼렇게 추운 묘양산 같은 데, 금강산 같은 데 가서 한철 나고 오면 정신이 번쩍 든다.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 있다가 한철은 내려와서 저기 동네 범어사라든지 지리사라든지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또 묘양산에 갔다가 칠보산에 갔다가 백두산 밑에 갔다가 또 남한에 와서 그 대형사 같은 데 한철 놨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쇠를 더운 데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이 돼서 도인이 나온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금강산 같은 데에 마하연 선방 같은 그 최고의 선방에 도 닦는 수행자가 없으니 나라가 물질로만 돈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위대한 이 백두대간의 이 땅들을 회복해서 수행하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닦고 수행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는 지금 마음 닦는 매뉴얼이 항상 있었습니다. 불교가 항상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도 유교가 마음 닦는 정자법이라 해서 참선하고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근대를 이루고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마음 닦는 매뉴얼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행법에 대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얀마도 갔다 오고 티베트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미국 유럽에 있는 불교도 공부해보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마음 닦는 매뉴얼을 정립을 하고 전 국민이 마음이 불안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수련하는 그런 걸 정식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불교는 불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만 이롭게 우리 가족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기도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코로나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걸리면 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능엄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개소원이라. 한 명만 참된 마음을 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내린다. 한 명만 진발심을 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한 명 코로나 발생해서 두 명, 세 명 옮기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됐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한 명이 진짜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수행 팬데믹이 한번 와야 되지 않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 닦는 팬데믹이 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잊혀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살려서 한국의 정신 문화를 다시 세우는 데에 이 우리 불교가 노력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닦고 수호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 유사 이래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정진합시다. 매일 독송하시고, 부처님 말씀 독송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참선하시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전체, 온 전 지구 전체가 이 부처님의 불법에 이 가피를 받아서 좀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정진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